다산의 기록법, 조윤재 지음. 치열하게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잊어버렸다. 생각으로 가득한 머릿속. 끝없이 배우고 지식은 늘어가지만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다산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의 저술,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과 인생의 지혜를 남겼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기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왜 지금 200년 전 다산의 기록법인가? 기록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용이 귀양지에 있은 지 18년 동안 경전에 전심하여 시경, 서경, 악경, 역경, 춘추 및 사서에 대해 저술한 것이 모두 230권이니 정밀히 연구하고 오묘히 깨쳐서 성인의 본뜻을 많이 얻었으며 시문을 엮은 것이 모두 70권이니 조정에 있을 때의 경험을 담은 작품이 많았다. 법규와 제도 및 목민, 송사, 국방, 국토 등 국가의 일과 의학, 문자 등을 편찬한 것, 이 거의 200권이니 모두 성인의 경전에 근본하였으며 시혜에 적합하도록 힘썼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혹 긴요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찬묘지명, 다산 정약용이 환갑을 맞아 쓴 자찬묘지명에 실린 글이다. 원래 묘지명이란 한 사람이 죽은 후 가까운 사람이 그의 삶을 기리고 행적을 남기기 위해 쓰는 글이다. 하지만 다산은 스스로 자신의 묘지명을 썼다. 특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산의 성향을 생각할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산은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산은 학문의 성과는 물론 자기 삶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거의 책 한 권에 달하는 자찬묘지명에는 그의 삶의 정수가 오롯이 담겨 있다. 오랜 귀향 끝에 그리던 집에 돌아와 지난 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쓴 묘지명이기에 더욱 뜻깊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글이다. 다산은 왜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에게 기록이란 습관 이상의 삶의 방식이었다. 미에스, 학문의 결실도, 일상 속 사소한 일도, 자신이 겪었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소회도, 배움을 위해 찾아왔던 젊은이에 대한 가르침까지도 모두 글로 적어 남겼다. 인생 최악의 상황인 귀양 생활에서 깨달은 소명도 기록해두고 마음에 확고히 새겼다. 이렇듯 글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선포하는 일이다. 자신에게는 물론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내가 쓴 대로 반드시 지켜나가고 결코 되돌아서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에게 기록이란 학문을 연구했던 평생의 결과물이자 인생 자체였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다산은 자신의 기록법에 대해 시문집에서 몇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혀주었다. 그 중에 그의 학문과 기록법의 가장 바탕이 되는 초서법을 빼놓을 수는 없다. 무릇 한 권의 책을 얻더라도 내 학문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기록하여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도 열흘 공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책의 핵심을 가려 뽑아 기록하는 초서법과 책을 읽으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두는 질서법은 가장 효율적인 독서의 방법이라고 다산은 두 아들과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가르쳤다. 이처럼 기록이란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흔히 생각하듯이 느린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책을 초록, 필요한 것만 뽑아서 기록해 적는 것은 한 모서리를 들어 세 모서리를 뒤집는 방법이라고 했고, 아언각비서에서도 한 모서리를 들어 세 모서리를 뒤집고 하나를 배워 열을 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책무라고 했다. 한 모서리를 들어 세 모서리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공자가 말했던 공부의 핵심인 거일반삼의 법칙을 말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기록하여 모으고이다. 다산은 초서법을 통해 기록했던 것을 모두 모아두었다. 그렇게 모았던 자료들이 학문의 결실이 되었고 500권의 압도적 성과를 내는 소중한 지적 재료가 되었다. 글이란 마음의 깃발이니 마음속에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다산의 기록법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글이다. 대학에는 수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성과 바른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다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지켰고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책을 쓸 때도 모두 이 두 단어를 근본으로 삼았다.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삶을 살아내고 그 마음으로 글을 쓴다. 다산의 책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놀라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다산의 기록법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했다.
이미 다산에 관한 책을 5권이나 썼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교만이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다. 다산의 글을 읽으며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기록해왔는가? 어떤 자세로 무슨 글을 썼는가? 나는 글에온 정성을 담았는가? 무엇보다도 내 삶은 정성과 바른 마음이 바탕이 되었는가? 다산이 남긴 기록들에서 나는 그 깊은 생각과 성찰의 기회를 얻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소중한 멈춤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나는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글 한자 한자의 무게는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조윤재.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라.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성의를 다해 힘써 책을 읽고 책을 베끼고 글을 짓는 일에 혹시라도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 패족으로서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도 없다면 어찌하겠느냐. 모름지기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의 공력을 다해야 겨 우사람 축에 들 것이다. 나는 고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을 읽고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사라진다.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많은 책을 읽고 읽으며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다산이 경상도 장기를 거쳐 전라도 탐진에 가서 장장 18년을 귀양지에서 보내던 시절 두 아들에게 끝없이 전했던 가르침이다. 특히 다산은 책에서 핵심을 가려 뽑아 기록하는 방법인 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게는 어려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가려 뽑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산은 단순히 좋은 문장을 베껴 적는 기술로만 초서를 말하지 않았다. 초서에 앞서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 그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어떤 학문이든 기준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주관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공부할지 분명히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핵심을 가려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서는 나의 학문이 먼저 주관이 있어 확립된 후에야 가능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울이 마음에 생겨야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릴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요령을 지난번에 말해 주었는데 필시 네가 잊어버린 괴로구나. 그렇지 않다면 왜 초서를 의심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였겠느냐. 언제나 책 한 권을 읽을 때는 학문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흘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고 해도 열흘의 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지식을 얻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지록해 두어야 한다. 발견할 때 한 번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긴다. 그러한 과정이 지식을 문서화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참고 자료가 된다. 방대한 책 중에 내가 쓰는 글에 필요한 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책을 찾는다고 해도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다. 그때 내가 뽑아놓은 초서가 있다면 지식은 책장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낡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에 존재하며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다산이 초서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 권을 100권으로 만드는 힘. 자애로운 아버지가 육경과 사서를 가르치고 제자 백가를 부수적으로 해서 그 300일 동안 기본 강령이 서기 한 다음 비로소 자치통감과 자치통감 강목을 취하여 읽게 한다. 그것을 다 읽은 후에는 자신의 주관을 세우고 그 책들의 정수를 뽑아 연표로 정리해서 그 핵심을 정리한다. 그러면 고 금칠한의 원인을 알고 상하득실의 근본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시가 통감 전료에 대한 평. 다산은 중국의 방대한 역사서 자치통감을 요약한 통감전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읽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연표로 정리해서 그 핵심을 정리한다라고 말했듯 그저 읽기만 해서는 자기 것으로 남기기 어렵다. 읽고 공부했던 여러 책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을 뽑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초서 작업이 중요하다.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초서하면 100권을 읽은 것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다. 또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읽고 이해한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산은 통감전료의 한 질만 반복해 읽은 공부를 두고 소를 탄 사람이 온종일 채찍질에 겨우 들판 하나를 지나고도 세상에 소보다 빠른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반면
폭넓게 사서육경을 공부하고 핵심을 기록해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준말을 탄 사람과 같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도달하는 곳이 다르다. 소를 탄 사람은 자기 소가 제일 빠른 줄 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 노력해도 방향이 잘못되고 방법이 틀리면 허망한 결과를 만든다. 책 속의 지식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필요한 것만을 뽑아 기록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다. 학문의 주관은 근본을 세움으로써 온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려 뽑을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다사는 그 기준을 학문의 주관이라고 했고, 이것은 독서 이전에 먼저 사람의 근본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독서는 무엇보다 먼저 바탕을 세워야 한다. 바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배움의 뜻을 두지 않고는 능히 책을 읽을 수 없다. 배움의 뜻을 두었다면 반드시 먼저 바탕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바탕은 무엇이냐? 효제,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로운 것이다. 모름지기 힘껏 효제를 행하여 바탕을 세운다면 학문은 저절로 젖어들기 마련이다. 학문이 내게 젖어들면 독서는 모름지기 별도의 단계를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네 가지 덕목은 인의예지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공자는 인을 사랑으로 표현했다. 사랑의 마음, 즉 인이 있으면 의예지, 의로움, 예절, 지혜의 덕목을 다 포괄할 수 있다. 다사는 인을 자주적으로 해석했던 적이 있는데 인의 한문 글자를 분석해서 말했다. 인의 한자는 사람 인과 두를 뜻하는 이로 구성되므로 두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둘은 반드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사랑이 퍼져나가 가족 간의 사랑이 되고 군주에 대한 충성이 되고 마침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뻗어나가게 되면 비로소 보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다사는 공부의 기술이나 읽고 쓰기의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사람의 근본을 강조했다. 근본이 갖추어진 사람은 자연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고 충실한 공부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인의 덕목으로 굳건하게 설 때 다른 덕목도 자연히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논어에서 말하는 본립도 생, 즉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와 같은 이치다. 이것은 삶의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배운 것을 체계화하고 글을 쓰는 데에도 핵심이 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을 두텁게 배양하고 얄팍한 글재주는 마음속 깊이 감추어두고 드러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저술에 마음을 두는 것은 눈앞의 근심을 잊고자 함이 아니다. 한 집안의 부형으로서 귀양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저술이라도 남겨 허물을 벗고자 함이니 어찌 그 뜻이 깊다고 하지 않겠느냐. 맹자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서는 큰 기쁨을 누렸지만 자식 교육만큼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자 공손추와의 대화에서는 자식을 엄정하게 가르칠 수 없다면 차라리 서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다. 맹자뿐 아니라 공자 역시 아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 엄격하게 실천했다. 그만큼 부모가 자식 앞에서 냉정한 기준을 유지하기는 무척 어렵다. 하지만 다사는 사정이 달랐다. 폐족이 되어 자식들의 앞날을 막았다고 여겼으므로 더욱 절실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두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 뽑으라라고 한 말은 비단 기록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을 기록할지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삶의 기준과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의 초서법에는 아들들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라. 타산이 탐진에서 귀양을 하던 당시 그곳에서의 귀양이 얼마나 힘들지 걱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오곤 했다. 그런데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았다. 탐진이 또 다른 귀양지였던 탐라로 가는 배가 출발하는 나루토라는 점과 탐라에 서린 죄인들의 한이 넘어와 고온다습하고 독한 안개가 만연한 곳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탐라의 원통함이 한결같이 여기에도 이르렀단 말인가. 내가 5년 동안 살면서 더위는 북방보다 약하다고 느꼈고 특이하게도 겨울 추위는 그리 극심하지 않다. 생각건대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되듯이 지금 탐진에는 귤과 유자가 생산되는데 월출산 북쪽에 가면 곧 변하여 탱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 탐진 땅은 거의 그 남북의 위도가 같다. 일찍이 중국 사람 중에
회남 땅을 일러 장기가 서린 곳이라고 하는 자를 보았는가? 탐진에 대한 대답 1. 다사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 말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탐라가 비록 유배지이기는 하나 그곳에 유배된 죄인들의 한이 탐진으로 응축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사는 귤 화위지의 고사를 들어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귤 화위지는 안자춘추에 나오는 고사로 회남에서 나는 귤을 회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로 변하듯 사람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말이다. 다사는 고사에 나오는 중국의 회남과 탐진의 남북 위도가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탐진 역시 날씨가 좋아 기후가 온화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탐진은 북쪽으로 한양과의 거리가 800리로서 북극과의 거리에서 3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한양에 비해 조금 길어서 두어자 되는 석가래, 집에도 해는 그 중간쯤에 걸려 있고 여름에는 한양에 비해 조금 짧아서 점심밥을 늦게 먹으면 저녁밥이 맛이 없다. 대개 여름을 잘라 겨울에 붙이는 것은 북방 사람들의 지극한 소원이요 몹시 원하는 것이다. 지금 강진이 이와 같으니 어찌 좋은 고장이 아닌가.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아 밭가는 농부가 들에 있고 배추와 겨자싹이 모두 시퍼렇게 자라며 노랑 병아리가 논인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굳이 장독이 서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해가 짧아서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후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국 해남 지방과의 위도를 비교하고 고사를 가져와 귤과 유자가 자라는 환경을 합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사람은 남에게 들은 것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여러 사람이 반복하면 사실처럼 굳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소문이 아니라 관찰과 사실의 근거에 판단했다. 흥미롭게도 평소 생활에서 느끼는 현실감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여름해가 좀 더 짧아지고 겨울해가 좀 더 길어졌으면 하는 것이 북쪽 사람들의 바람이다. 한여름에 무더위가 가시고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덜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관찰과 기록의 습관은 진실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 내가 또 이 사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지역의 서늘함과 뜨거움은 속일 수 없다고 본다. 곧 피부의 촉감으로 징험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운 변방이라고 지적하자 모든 사람이 무작정 이를 따랐고 또 오랫동안 이를 따라서 끝내 그것이 허무한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자가 없었다. 더구나 사람의 현명함과 어리석음, 그 공적과 죄과에 대한 편견은 어떻겠는가. 피부의 촉감으로도 직접 계산을 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관찰하지 않았다. 조금만 겪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날씨도 남의 거짓된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뚜렷한 근거나 실체가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은 오죽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것은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었던 말이기도 하다. 탐진에서는 농토가 없는 백성들이 배기가 끝난 이웃사 라메논에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곧바로 보리를 심는다. 내가 대견해서 잘하는 일이다. 보리가 익으면 반으로 나누느냐 물으니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중에 벼를 심을 때에 인력으로 보답하느냐 하니 그 역시 아니라고 한다. 지력이 약해지지 않느냐 하고 묻자 왜 그렇지 않겠냐 한다. 스비 시렁 리 탐진에 대한 대답이. 다사는 탐진에 대해 3번에 걸쳐 말하는데 위 2번째 글은 탐진의 풍속이 교활하고 각박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기록한 내용이다. 다사는 사람들을 관찰했고 대화하고 경험한 것을 세세히 글로 남겼다. 그는 수학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품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아무런 보답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청에서 부과하는 부당한 세금도 묵묵히 감당하며 서로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보고 다사는 되묻는다. 과연 누가 각박하고 교활한가? 관찰과 기록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직접 보고 겪고 확인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할 때 기록은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보게 만들고 편견을 사실과 구분짓는 힘이 있다. 가경 11년 봄에 영남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오른쪽 옆구리를 가르고 낳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승려들은 생불이 세상에 나왔다고 여겨 공양을 하고 의식을 베풀며 늙으니 젊으니 할 것 없이 윤한 법석을 떨었다. 논변. 사람들은 드문 일을 보면 그 의미까지 과장해서 해석하기도 한다. 옆구리로 아이를 낳는 일은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분명 기이한 일이다. 오늘날이야 제왕절개가 당연시되겠지만 옛사람의 상식으로는 정상적인 출산이라고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신체의 다른 곳에서 아기가 나왔으니 그 아기를 부처와 같은 존재로 여겨 섬기기도 했다. 그러나 다사는 그저 옛 사례를 통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일수에 붙였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승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나는 그들의 그 같은 행위를 일소에 붙였다. 옛날에 노자는 왼쪽 옆구리를 가르고 태어났고 석가는 오른쪽 옆구리를 가르고서 태어났으며 초나라 때 육종의 아들 여섯은 모두 배나 옆구리에서 태어났는데 팽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은 모두 사실을 견강부회하고 높이기 위해 억지로 꾸민 말이므로 믿을 것이 못되나 그 중에는 혹 진실되고 이치에 맞는 말도 있다. 위나라 문제의 시대에 연암에서 구룡의 처 왕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배꼽 아래에 배에서 아이가 나왔으나 평온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으며 두어 달 만에 상처도 아물었고 모자가 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는 정사정시에 실려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구룡의 아들이 노담처럼 득도하고 석가처럼 성불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쓸쓸하게 초목과 같이 썩어갔으니 기이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사는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중국의 많은 서적을 참고하고 조사했다. 당나라 사람 진장기가 본초습류를 지어 인육으로 폐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싣자 민가에서 이 병을 앓는 자가 있으면 넓적다리를 베어내는 일이 많았다라는 중국의 사례를 발견한다. 또 강배가는 어머니의 병이 위중해지자 자신의 갈비살을 베어 올렸다. 그래도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자 신에게 기도하여 어머니의 병이 나으면 아들을 죽여서 살해하겠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병이 낫자 마침내 자기의 3살 된 아들을 죽였다라는 일화를 발견하기도 한다. 효부 이씨가 간을 베어들여서 부모를 낫게 한 일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일화들은 모두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일이었다. 중국의 여러 잡서에 실린 글들이지만 조선의 우매한 백성들은 이 일화의 진위나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따져 묻지 않고 따라하는 일이 많았다. 다사는 이에 대해 효자로 칭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펴보면 간을 베어내도 죽지 않는 것은 마술이다.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 거짓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데 모르는 자들은 효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들은 국가의 법에 따라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니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 해석은 해석대로 분리할 것. 다사는 현상과 해석을 분리해 기록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근거 없이 지나치게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자신도 따라 죽는 아내를 열부라고 칭송하곤 했는데 다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대저 천하의 일 가운데 제일 흉한 것은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어찌하여 인정하는가? 자살하려면 그것이 의에 합당한 경우여야 한다. 남편이 편안히 천수를 누리고 이불 안에서 죽었는데 처가 따라 죽으니 이것은 자신을 죽일 뿐이지 의리에 합당하지는 않다. 나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천하의 흉한 일이라고 참으로 말하겠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수 없다면 이는 단지 천하의 흉한 일이 될 뿐이다. 단지 천하의 흉한 일일 뿐인데도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가 또 저들을 위해 기리는 문을 세우고 기둥을 붉게 칠하며 그 집의 부욕을 면제해주고 그 아들과 손자의 징발을 감면해 준다면 이는 백성들에게 사모하여 본받도록 권하는 것이니 천하의 흉한 일이다. 어찌 옳겠는가? 열불온.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거나 아무 것이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자신이 쓴 글이 누구에게든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먼저 따져 묻는 습관이 있었다. 위의 글은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을 높이 우러러보는 열려관습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다. 남편이 편안히 살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는데도 부인이 따라 죽으면 관청에서 열녀라 높이고 열려문을 세워 기리는 일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권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다사는 기록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신이 관찰한 것과 생각을 글로 남기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사례를 비교하며 실상을 먼저 살폈다. 유배지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나 이미 일어난 일들의 마음을 붙잡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본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자신의 생각을 남겼다. 이로써 탐진의 기우나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기록하라. 옛날에 서적이 많지 않았을 때는 글을 낭독하며 외우는 것에 힘썼는데 지금은 서재의 책만 해도 한우 충동이니 어찌 일일이 외며 읽을 수 있겠는가. 오로지 역경, 서경, 시경, 예기, 논어, 맹자 등은 마땅히 깊이 숙독하여야 한다. 모름지기 뜻을 강구하고 고찰하여 그 정밀한 A를 얻으면 생각한 바를 반드시 수시로 적어두어야 비로소 실익이 있게 된다. 외골수로 낭독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 반산, 정수칠에게 주는 말. 다사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수시로 기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차록이라 하는데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만하다.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거나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다산도 차록을 해야 아웃풋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책을 읽다가 이해한 내용과 의문이 생긴 대목을 곧바로 적어두어야 실익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식이 많아진 시대에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보다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 제 아무리 잊지 않으려 노력해도 결국 잊게 되는 것들이 생기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자는 한 모퉁이를 들어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다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침의 규칙을 말해 주었는데 타사는 알게 된 사실과 떠올린 생각을 수시로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만으로는 하나를 가르칠 때 셋을 알기 어렵다고 여겼다. 을묘년 겨울 내가 금정에 있을 때였다. 이웃 사람에게서 퇴계집 반권을 얻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는 대로 그 당시 퇴계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를 한 편씩 읽어나갔다. 그런 뒤에야 아전 관속들의 문안 인사를 받았다. 정오쯤 되면 그 글의 내용을 한 조목씩 부연하여 떠오르는 대로 적어 스스로 깨우치고 반성하곤 했다. 돌아와 이를 이름지어 도산사숙록이라 했다. 도산사숙록. 다사는 읽은 것을 곧바로 자기 생각으로 다시 기록하는 차록의 방법으로 퇴계집 반권을 얻어 읽고는 이를 모아 또 산사숙록을 펴냈다. 삶을 바꾸는 계기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만난다. 그것이 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처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생각하고 성찰한 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곧바로 모아두는 습관이 그렇다. 생각을 기록할 때 그 글은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가지며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스승이 된다.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삶이 없는 것과 같다. 유배 시절 수제자 황상과 함께 가장 아끼던 제자이자 먼 친척이기도 했던 반산 정수칠에게 다사는 이어서 기록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말해준다. 가령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으며 종신토록 근심없이 지내다가 죽는 날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리고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삶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삶을 일컬어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란 금수와 다를 바 없다. 반산 정수칠에게 주는 말. 다사는 평소 파격적인 글로 강직함을 드러냈는데 학문을 하는 것과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일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다산에게 학문이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자 본분이었고 배움을 통해서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에게 기록은 삶 자체였다.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자기만족의 목적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 배움은 자신을 위한 일일지라도 기록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사는 배움에서 그치지 말고 배우고 익힌 것을 글로 남기라고 제자를 격려했다. 다사는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정쟁에 휘말려 인생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40대에 귀양살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그는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다산이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기며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생각이나 깨달음도 놓치지 않고 모두 글로써 남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기 전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이 없는 금수의 삶이 아닌 지식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길이었다.